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 서밋 2020 패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LIG 시스템의 장대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의 배두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차성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위니텍의 홍성복 정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더 토론과 발표를 나눴으면 좋겠지만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진행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좀 궁금했었던 점 몇 가지를 우리 패널리스트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또 다양한 의견들 듣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배두환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우리 패널리스트들도 또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안전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도시가 많이 변하고서 있고 이제는 기능보다도 안전도 상당히 중시되고 하고 하는데 사회안전 관점에서 선진국과 또 선진국이 아닌 뭐 표현은 조금 모호합니다. 후진국이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선진국의 어떤 특징을 상대적으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요청드린 그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선진국이냐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 저도 일정 부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선진국이 정말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점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랜펠 타워 같은 경우에 이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어떤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서 1년 안에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어떤 문제였는지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투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됐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투명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이슈는 물론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이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선진국의 큰 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일을 처리하고 사실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재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지만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그런 그 모습에서 또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의사결정을 사람에 디펜던트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소재가 누구냐를 따져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문제를 그냥 묻어버리는 게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선진국은 사람이 어떤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가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와도 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잘 갖춰졌다면 결국은 미래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 그 선진국의 그 안전 재난 사고에 대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배두환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큰 재난이나 사고가 나면은 많은 경우에 원인 자체가 인재다라고 하고 이제 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발이 되고 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사람을 블레임하기 전에 그런 그 사고를 재발 방지하는 그런 선진국적인 체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 교수님, 이거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측면에서도 요새는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스템이나 어떤 특정 위험 분석 전문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어떤 사고 규명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럼요. 요즘 자동차도 그렇고 사회 전력망도 그렇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이면서
혹시 사고가 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원인 제공을 했는지 그런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그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다행히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런 그 대형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저기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일이 저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도요타 급발진 사고의 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배두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 한두 가지만 더 더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뭐 강력한 요구,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그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포함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전한 시스템 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나라, 예, 그 비용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의 어떤 그 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겉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뭐 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서비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사가 없이 예 그런다면 그거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런 그 여기 이슈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대응하는 어떤 조치로서 우리 매뉴얼을 뭐 업데이트한다, 안전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만큼 과연 또 현실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우리 장돈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진혜승입니다. 좀 지금 목소리만 나가고 있고요. 예, 그 좀 전에 그 차성덕 교수님께서 이제 일반 그런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반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뭐 일반 생활이나 사회 재난 에서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복 전무님. 의택 홍성복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회 안전이나 이런 재난이나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실제 이제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19나 112 이런 정해진 번호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신고 체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의 인식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나게 되면 자신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심리적인 어떤 긴장이나 흥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사고 상황을 전달하지 못해요. 또 이 범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누가 뒤에서 따라온다거나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신고조차 하기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또 신고를 접수받는 쪽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받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걸 사건을 빨리 인지를 못한다고 하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대응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또 뭐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뭐 세계 최고의 국가고 또 우리가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패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응 절차, 매뉴얼, SOP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이것을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해서 AI 기반에서 어떤 이런 신고자의 음성이나 호흡이나 아니면 긴박감이나 주변의 소음이나 또 키워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패턴을 찾아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어떤 신고 어시스턴스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고 또한 현장 대응 단계에서도 신고 접수 단계의 그런 긴박하거나 아니면 주변 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출동하는 대원들한테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면 현장에 가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명 검색이나 아니면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타켓 제일 먼저 어디에 사람이 요 구조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를 먼저 수색해야 되는데 2층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하층부터 수색을 한다거나 이래서 결국은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단계의 절차들, 그다음에 신고 접수 단계에서 얻어진 이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출동하는 시간 사이에 한 5분 사이에 현장에 제대로 된 체계화된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개발됐으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 장모님께 드리면은 네. 그쪽에 이제 많이 전문가로서 종사하셨으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럼 이런 거네요. 기존의 어떤 안전이나 어떤 그 대응 매뉴얼은 매뉴얼 그 자체로 정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경찰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동시다발적인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 순간에 가장 다이나믹하게 시급한 사건에 먼저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또 화재 사건이다. 어디에 먼저 갈 거냐라는 예. 거가 지금은 매뉴얼상으로 사실은 그냥 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실시간적인 그런 대응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하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네, 기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렇죠. 사람이 놓치는 부분들을 네. 체크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 보조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 대응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계속 2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전달 단계에서 2층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켓이 없는 상태에서 수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뭐 연구하고 자꾸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전무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그 재난이나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AI로 분석하고 그 안전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것들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층에 어느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가 사실은 사전에 파악되면 다행이지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빌딩 안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쪽에 휴대폰이 발생이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 구조대원한테 가게 되면은 몇 층 먼저 가자, 어떤 식의 이베큐에이션 패스를 우리가 알려주자라는 좀 이렇게 좀 더 어그레시브하고 적극적인 그런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우리 저기 장대원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난 관리 관련돼서 뭐 마냥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지자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행동은 지자체에서 하는 건 것 같고 또 이제 국민안전처에서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시뮬리스하게 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전문가로서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재난은 사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재난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만 관리하던 형태의 어떤 그 사회재난의 개별 부처별 관리 체계가 사실은 이제는 이제 현장에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현장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서 활용이 덜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고 해서 미국의 ESP라고 해서 이머전시 비상시에 작동해야 되는 어떤 그 계획들을 수립하는 그거를 우리나라도 13개 협업 기능이라고 해서 뭐 상황 대응, 자원 대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거기에
모든 부처들이 관련되고 지자체와 기관들이 관련될 수 있는 매뉴얼 개정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개정 프레임을 또 전산화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도 만들었는데 사실 이 매뉴얼을 그렇게 해서 개선한 곳이 국가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발전소나 이런 데들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적용한 게 한 20%도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 재난이 발생해서 중앙 부처나 그 유관 기관에서는 그런 협업 매뉴얼로 움직이려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시기에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피드백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미불산 사고 잘 아실 겁니다. 구미불산 사고 났을 때 이제 그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돼서 많은 피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 인가에 그다음에 과수나 동물들에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환경부에서 화학 물질에 관한 관리와 이제 평가에 대한 화관법, 화평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장내에서 이게 유해 물질이 어떻게 확산됐을 때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하는 이런 워스트 시나리오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보고서로 그냥 이거를 인증해 주는 기관에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까지 이게 확산될 거를 잘 알아야 되는 지자체거든요. 그래야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구미불산처럼 어느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하면 이게 어디까지 확산됐는지를 알고 주민을 빨리 소거시키고 대피시킬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결국 사회재난은 현재 모든 부처에서 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일을 하고 이제 재난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공유가 안 되고 협업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총괄기관이든 뭐 중대본, 중수본 뭐 이런 용어로 옮기는 총괄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만 여러 가지 부처가 여러 가지 법에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 전공자는 아닙니다. 이 재난 안전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앞에 홍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구조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골든타임에서 가장 중요하고 물론 이제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소방차가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데 제일 방해 요인이 뭐냐 그러면 교통입니다. 그리고 주차죠. 그러면 그 교통과 주차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골목길이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들이 태워져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소방 출동과 함께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하게 할 거냐.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착해서 인명을 구조할 때는 요 구조자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핸드폰 중에 제일 많이 파는 뭐 그런 업체에서 소방과 관련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그 불길이 있는 곳에서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었다가 실무에서 써보니까 그 이제 그 고글을 쓰고 환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화면도 2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소프트웨어나 디바이스를 잘 만드는 IT 쪽과 이런 재난 현장에서 이거를 실제 대응하는 조직 간에 이 협업 체계 좋은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정부나 각 기관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거를 사실 이런 플래닝을 참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신 박사님.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뭐 어떻게 협업할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 일반 안전 측면에서는 이제 전국민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안전에서도 뭐 그런 전국민 교육이 필요할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장재원 박사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R&D 투자가 지금 전 세계 우리 1위죠.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요. 개발을 하고 특히 재난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R&D의 어떤 성과물이 현장에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재난이나 아니면 긴급 상황이나 치안 안전과 같은 이런 데에 사용된 필요한 R&D를 일단 뭐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완성도 높게 한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실제 이것들을 실무자들이 쓸 수 있는 상용화 제품으로 가는 과정을 네. 하는 단계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아, 예. 그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뭐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대원들한테 갖다 주면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통합 시험센터 같은 것들이 하나 좀 있어서 네. 거기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점검을 하고 네. 다 펼쳐놓고 필드에서 실제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하자나 아니면 잘못된 오류가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보고 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도 실제 불을 태우면서 이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네. 좀 확인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인상 깊은 거는 우리나라 대전에 네. 어쨌든 그런 연구기관들이 집적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전에 그런 연구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네. 이런 뭐 하여튼 시험센터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상용화 직전 단계에 네. 실제 이걸 쓸 수 있는 담당자들이 만져보고 네. 좀 개선하고 네.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연구 체계 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말씀하셨어요. 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제가 신고 체계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국민들이 긴급 신고 기관에 신고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만 실제 저쪽에서 이쪽 상황을 빨리 파악할까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생 때부터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고 예.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교육은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외국에 네. 비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도 안전 교육을 아예 이수제를 해서 네. 점수가 안 되면 네. 그 학점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졸업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게 국가가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대원 박사님 추가 의견. 제가 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그 사회안전과 관련된 서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교육을 얘기하셔서 떠오른 건데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진도 네. 체험하고 예, 뭐도 예, 하고 맞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너무 생활화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계속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반응이 안 되고 거의 화재 빼고 나면 지진 요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바람직한 건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 돈이 움직이면 있는 것처럼 가상 게임장 체험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VR 같이. 여기를 AR, VR 형태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커버를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42개 사고 유형 다 할 네. 수 있죠. 시나리오도 네. 바꿀 수 있죠. 네.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단순하게 게임이나 뭐 이런 이제 돈이 흘러가는 경제적 부분으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로 해서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쉽게 접하고 또 고루하지 않죠. 이제 네. 눈에 요즘 애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그런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가 교육에서도 크게 담당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페나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 안전과 시민 안전 관련돼서 우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할 것들이 아주 많다. 아직 지금 이제 첫 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런 우리 소프트웨어 재난, 우리 뭐 시스템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그 전문가들의 서밋
포럼이랄까요, 모임 같은 것들이 점점 활성화돼서 다양한 좋은 정책들을 정부에 제시하고 또 이제 그 산업 발전에 어떤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바꿔서 지금 언택이라서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Q&A 우리 시청자들 받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우리 진혜순 박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서밋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하고 뭐 사회안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협업할 건가, 이거가 이제 첫 번째 시도로 이제 좀 자리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들하고 전무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패널리스트 마치겠습니다.